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민경호 전 비대위원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성호 교수 그리고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 한 3가지 정도인데 그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거기에 대한 파장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현재 이재명 대표 일반 병실로는 좀 옮겨졌지만 아직까지는 치료에 좀 전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더라고요. 먼저 민주당 내에서 좀 상태에 대한 얘기가 나왔나요? 일단 오늘 오후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네. 민주당의 영입 인재 5호이기도 한 강청희 흉부외과 전문의가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특히 당초에 알려진 것처럼 목 부위에 1cm 열상,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확실하게 했고요. 즉 1cm 열상이 아니라 깊은 상처, 그러니까 경정맥을 깊이 찔린 깊은 상처인 자상을 입었다라고 지금 정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60% 정도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당시 좀 위중한 상황이었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는 회복 중이긴 한데 지금 상황이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회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물만 지금 드시는 상황이고 항생제라든지 이런 약물을 정맥으로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 건강에 대한 어떤 후유증들이 아직 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또 수술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강을 어떻게 회복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는 하지만 좀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전해드렸고요. 경찰 수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일단은 당적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수사가 돼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총선이 이제 90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런 여러 가지 테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폭력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검찰이라든가 사정당국, 물론 대통령께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여당과 야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선이라는 어떤 선거 행위는 표심이 있습니다. 국민의 뜻과 바람을 표로 나타내는 주권자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 표심을 왜곡하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만약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면 그것도 또한 지금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피의자한테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배후가 무엇인지를 밝혀야만이 지금 인터넷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억측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정당국에서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앞으로 총선도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어떤 폭력을 일어난 이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 없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급 의원총회를 해서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당적 관련되거나 배후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좀 내놨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물론 당연히 수사 과정을 통해 좀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경찰이 수사에 돌입을 했고 당적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제 수사 결과를 보고 또 당에서 대응할 부분들을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특히 이 범행의 동기라든지 그리고 여러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이 범인이 사전에 계획했던 것, 특히는 철저히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파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왜곡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에서는 이 부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또 아까 말씀 주셨지만 온라인상에서 지금 또 일부에서는 음모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당내 기구를 설치해서 법적으로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뭐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뭐 대책 기구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당연한 이제 대책은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대책 기구가 필요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공백 기간이 혹시나 길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는 있습니까? 일단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장기간의 뭐 공백 이런 것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무 자체는 차질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지도부와 또 원내 지도부가 이 부분을 철저히 시스템 하에서 지금 당무가 철저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백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장기간 공백에 빠질 가능성까지 뭐 대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은 편이고요. 앞으로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천천히 당에서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의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과거랑 좀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해방 전국에서는 이제 친탁과 반탁에서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그때 당시에 고아 송진우, 몽양 여운형 그리고 백번 김구 이렇게 피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테러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치의 감성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극단화된 팬덤 형상이 우리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피해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당에서 어떤 그 테러에 대한 어떤 방지책을 논한다기보다도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테러라든가 폭력과 같은 것은 사법당국에서 강력한 어떤 경고 메시지를 함으로써 이런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법적인 그런 국민 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만 우리 정당에서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양쪽 진영에서 결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극단화된 어떤 팬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폭력으로 전환돼서 상대방을 타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정당에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로 이제 공론하는 그런 어떤 정치 문화 그리고 서로 대화 타협하는 이런 것으로 통해서 혐오 정치를 끝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이 와중에 이제 비명계 행동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뭐 조금은 늦춰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이것 때문에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른바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원칙과 상식에 속한 의원들이나 이낙연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가 사실상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것이 아예 이 행보 자체가 멈춰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라는 또 반응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또 입원해서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것만큼은 또 공통된 의견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병상에서 저렇게 필습 테러를 당한 이 사안을 두고 정파적인 해석이라든지 뭐 정파적인 계산이 앞서게 된다 이런 모습들을 만약에 국민들이나 당원들께 보여드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은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회복이 최우선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신들의 정파적인 이익이라든지 뭐 정파적인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회복 이후로 좀 미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안민석 의원은 이번 피습 사건으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단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한 뭐 지금 병상 정치도 있고 과거에 이재명 대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병상에서 당무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 언제냐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병상에서 어떤 당무에 대해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금은 면회가 안 되니까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그런 조문 전국이라 여기 위문 전국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저는 해제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으로 해서 뭐 퇴원할 때까지 신당 창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룬다. 그러면 총선이
거의 공천 과정이 끝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액션을 당장 1월 초 이것은 아니지만 네. 한 일주일 정도 딜레이해서 저는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근데 그렇다면 이제 뭐 불가능하다, 좀 늦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중에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파급력은 어떻습니까? 파급력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퇴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현실적으로는 이슈가 여기에 이제 파묻혀서 이낙연 대표의 어떤 신당 창당의 동력이 잠시 멈출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1주, 2주, 3주 정도 지나면 본격적인 총선 경쟁이 공천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은 그야말로 인적 쇄신을 통한 정당의 어떤 발판이 되기도 하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공천은 전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든 야든 이재명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라는 것은 지금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각자 도생 그리고 정치인들이 살기 위한 공천 전쟁 아니면 이 당에서 희망이 없다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뛰어나가겠다. 네.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여기에 대한 입장도 듣겠습니다. 글쎄요, 이낙연 전 대표의 뭐 이른바 이제 신당 창당설이 지금 또 당내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명분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민주당을 떠나서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또는 당원들이 공감할 만한 명분이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언급한 것이 이미 지난달이었습니다. 그때도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이 결단을 거두어달라라는 요청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공감대도 명분도 지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당을 창당하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큰 힘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또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슈도 보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이야기인데 비대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위원장이 인재 영입도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총선의 가장 핵심적인 인적 쇄신입니다.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을 물갈이하는 그것도 있지만 물갈이하기 위해서는 당의 새로운 바람을 새로운 인재를 데려와서 당을 새롭게 탈바꿈함으로써 당이라는 상품을 총선에 4월 10일 날 내놓아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재 영입이 가장 저는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인재 영입이 성공하면 총선에서 반 정도는 승리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현역 의원들을 몇 프로 교체하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지금 110석이면 50%면 55석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역대 총선에서 50석 정도, 50% 정도 인적 쇄신을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180석, 170석 그 정도 되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50석 하면은 한 75석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80석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인적 쇄신이라는 것이 상당히 당내 이제 전쟁이 되는 것이고 그와 연동해서 새로운 지금 정당이 나오는 것도 당의 어떤 인적 쇄신을 통해서 방출되는 인사를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전략도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력이 있는 겁니다. 현재는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이제 겸한다는 것은 어떻게 비대위원장도 하면서 인재 영입을 다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석이면 네. 300석이면 300명을 뽑아야 되는데 예. 비례대표까지 그러면 300명을 어떻게 혼자 다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에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라든가 그리고 인재영입위원들이 또 앞으로 포진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당을 새롭게 국민들한테 선보이는 가장 핵심적인 1번은 인적 쇄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치인보다도 정치를 하지 않고 신선하고 새로운 어떤 시대에 맞는
아젠다라든가 이념을 가진 정치 신인들을 대폭적으로 끌어들여서 당을 정렬해서 국민들한테 선보이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오늘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인재영입위원장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참 거세게 비판했던 거 생각이 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까지 하냐, 뭐 공천 모두 다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겠다라고 하시니까 앞으로 어떤 인재들이 들어올지는 참 눈여겨봐야겠는데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직 법무부 장관일 때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것을 꾸려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했었습니다. 그 인사검증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인사 참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꼽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우려되는 지점은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 혁신위원회가 있었죠.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당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남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영남 중진들이 험지에 출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빈자리에 누가 오게 될 것이냐. 결국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공천받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우려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친윤 핵심 인사로서 위원장을 맡는 것 좀 우려된다라는 목소리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이 되시겠다, 그것도 겸임을 하시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봤을 때도 과연 이 용산 공천 또는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 대한 어떤 공천들이 또는 인재 영입들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또 술렁거림이 좀 감지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용산이나 뭐 대통령의 뜻과 상관없는 인재 영입을 하겠다라는 다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교체하고 본인이 혼자 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겸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동으로 인재영입위원장을 하시겠다라는 것은 결국 친윤의 인사도 남겨두고 본인도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행보는 용산 대통령실과의 어떤 차별화를 두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용산발 또는 대통령실발 공천이 또 확실시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인재 영입하지만 결과적으로 용산이나 윤심이 적용되는 인재 영입되는 거 아니냐? 글쎄요, 뭐 어떤 저도 뭐 인사위원회, 다양한 인사위원회 가서 심사를 하고 하지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그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제 물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과 뭐 서로 각자 도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정은 일치라는 것은 집권 여당의 숙명이고 그리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뭐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총선 때마다 대통령 인사다, 낙하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당에서 인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공식적인 어떤 조직에서 우리 당의 총선 후보로서 이 사람을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의결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아주 열세 지역 그리고 호남 지역 이런 데서 인적 쇄신을 해서 탈락시키면 거기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 호남이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하려면 역대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호남 지역에서 대폭적인 물갈이를 통해서 인적 쇄신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탈락률을 많이 높임으로써 우리는 이만큼 인적 쇄신을 했다. 우리는 개혁 공천을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대구 경북 TK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정당의 지지층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먼저 인적 쇄신하는 것은 당연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노인회 대한노인회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전 비대위원이죠, 민경우 비대위원이 노인 비하한 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도 한번 가보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도 각자 듣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김은경 혁신위원장 갔을 때는 그때는 또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제 김호일 노인 회장님께서 이제 따기도 이제 때렸고 그것은 이제 뭐 회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김호일 노인 회장께서 그 이재명 대표는 온다고 약속했는데 오지 않았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바로 왔다. 또 그렇게 또 칭찬을 해서 그런 모습이 이제 언론에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대가 젊은 층보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의학이라는 게 여러 개 발달해서 100세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것이 충효 사상이라고 하고 경로 효친 사상 이런 것들이 정말 국가적인 정책으로서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지금은 시대가 사실 바뀌었습니다. 네. MZ 세대가 사회의 어떤 SNS라든가 사회 주도권을 이미 형성이 됐고 그리고 시대가 뉴노멀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층 위주로 이제 우리가 흘러가서 바로 시대가 엄청나게 빨리 바꾸기 때문에 우리 연세든 사람 분들은 여기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소외감도 느끼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그리고 그 이하는 민주당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자극적인 세대를 겨냥한 말들은 정말 우리가 다원 이익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분명히 이제 상처를 입은 것만은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사퇴한 민경우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역할로 주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이른바 이제 운동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민주당 내 이제 운동권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대척점으로서 그 비대위원을 좀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거든요. 특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취임을 하면서 취임 일성이 뭐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날선 비판들이었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86 운동권 세력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운동권 세력에 대응하는 사람으로서 그 민경우 전 비대위원을 선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번 노인 비하 발언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사퇴를 하고 낙마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본인이 꾸리려고 했던 그 비대위의 어떤 방향에서 어느 정도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강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사태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가 중요할 겁니다. 서두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인재들을 제대로 검증해서 영입하는지 이런 부분들 국민들께서 냉혹하게 평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법조인 출신 인사를 내세울 것이다라는 함화평이 좀 돌았어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다 법조인이냐 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뭐 다 법조인이든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과거 정권에 보면은 또 회전문 인사도 비판도 받고 그리고 자기 세력 근데 이제 결국은 보면은 이제 법조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비대위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은 비대위는 참신성을 무기로 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가 1월 10일까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천관리위원장부터 해서 부위원장 그리고 공천관리위원까지 이제 선임을 하려면 사실은 어떤 그 인사를 선임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참 사람 뽑아내기 상당히 힘들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뭐 지난번에 비대위처럼 마찬가지로 공천관리위원회도 비정치인 그리고 이제 뭐 법조 전문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것보다도 핵심적인 키워드는 인적 쇄신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결국은 공관위에서 모든 공천 과정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법조인으로서 양창수, 김용덕 법조인이 지금 이제 함화평에 오르고 있고 그 전에는 뭐 안대희 대법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한길 네. 그다음에 인요한 전 뭐 혁신위원 이렇게 위원장까지 이제 거명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적 쇄신을 냉정하게 누가 할 것이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는
법조인 출신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법조인으로 뭐 한정해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긴 합니다. 그러나 자꾸만 중요한 보직에 법조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명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 자리에도 김형동 의원, 그러니까 이분도 변호사고요. 그리고 사무총장 자리 정말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뭐 국간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총선 과정의 공천을 실무상으로 다 책임지는 사람이 사무총장인데 사무총장에는 장동혁 의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장동혁 의원도 이제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제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관위원장만큼은 좀 정치력도 있고 또 갈등을 해결할 줄 아는 이런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 분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들도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또다시 법조인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은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관위원장이 제대로 된 공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 표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약점은 분명히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일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게 장점이라고 본다, 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총선이 90여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각종 이해관계인들의 갈등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정치력을 동원해서 고도의 정치력으로 또 개선하고 이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 이게 비대위원장에게 있어야 되는 덕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이 있다면 공관위원장이나 뭐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 자리에는 조금 더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을 좀 선임을 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또 기대를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공관위원장 자리에 뭐 법조인이 오시는 것도 좋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정치력을 갖고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지금 집권 여당에 첨예하게 대립된 이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도 공관위원장이 이제 임혁벽 교수님이신가요? 이렇게 네. 교수 출신으로 이제 저도 이제 뭐 교수 출신인데 그 사실은 이 공관위 제가 공천관리위원도 해봤는데 상당히 갈등이 많고 서로 정말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고 이제 그리고 서로 갈등이 상당히 많은 그 자리인데 여기에서 사실은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가리키는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것보다도 사실은 정치를 많이 한 사람도 사실은 흔들리고 인적 네트워킹이 정치권에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사감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냉정한 법조인이 뭐 선거관리위원장도 법조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냉정하게 어떤 공관위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가지고 결단을 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변호사님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런 법조인 변호사님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그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법조인을 좋게 평가해 주셔서 저 감사하기는 한데요. 사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법조인들이 일을 못하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뭐 물론 이제 타당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월권일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다만 사무총장 자리에도 0.5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된 장동혁 의원이 이제 사무총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관위원장 자리만큼은 그래도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각종 갈등 관계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마저도 정치 경험이 전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상대당에도 그런 공관위가 잘 돌아가야 또 민주당에서도 이제 정치가 또 잘 돌아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이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네. 네. 다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말을 더 못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까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총선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항상 선거에는 프레임이 짜지게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프레임이냐? 보통 이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정부 견제냐, 정부 안정론이냐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와 함께 한동훈과 이재명이라는 또 프레임이 한 번 더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프레임을 놓고 과연 어떻게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뭐 결국은 총선은 인물 이슈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이재명
이것이 이제 전면에 나가는 것은 결국은 총선은 지역 선거지만 대선과 다르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현안도 있지만 지역별로 지지율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부터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지금 가파르게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 이런 구도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권력은 미래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현재 대통령보다도 앞으로 미래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그것이 지금 이제 반환점이 조금 있으면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번 총선에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결국은 뭐 사법 리스크도 있고 정치 신이라는 얘기도 그런 약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0일 남은 총선 기간 동안 누가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당 대표 누가 당을 혁신을 해서 그리고 혁신 경쟁에서 누가 이니셔티브 우위를 가지냐 국민들이 저는 그걸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쇼이냐 쇼일지 아니냐 그걸 떠나서 어느 정당이 미래지향적이냐 그걸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안정론이냐 이것은 각 당의 어떤 정치 쇄신을 누가 더 잘하냐 그리고 인적 쇄신을 누가 더 하고 창조적 파괴를 누가 더 많이 할 수 있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병원에 이제 계시지만 네. 상당히 빨리 나와서 이거 혁신 경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그건 본인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은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을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선 전 하루면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느 당이 혁신 경쟁에서 앞서냐 그것이 가장 저는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번 총선의 프레임이 한동훈 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로 꾸려지기를 바라는 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지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르고 싶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집권 여당의 솔직한 속내가 아닐까 이렇게 꼬집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아봤을 때 정권 중간에 있는 총선은 항상 정권에 대한 심판 또는 정권에 대한 평가, 중간 평가성 성격을 갖는 총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의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르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총선 또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가 이번 총선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로 본인의 얼굴로 차별화된 그런 총선을 치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용산 대통령실과의 근본적인 차별화를 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차별화의 첫 번째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대통령께서 거부하지 마시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할지 국민들께서는 많이 의문이 되실 텐데요. 특히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 언론에서 질문을 했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특검이라고 발언하시는 것을 저는 보면서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게 쓴소리를 하고 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철폐할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렇게 되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프레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의 프레임에 대해서는 각 당의 생각은 다른 것 같은데 과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는 투표 결과가 말해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장성호 교수, 장혜원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